할머니, 저 혼자 갈게요. 할머니 때문에 기차 놓치면 어떡해요. 준혁아, 할매가 좀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음 기차 타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뒷모습만 남긴 채로요. 할머니는 계단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늦게 후회를 배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중인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김옥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손자 준혁을 위해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관절염으로 굳어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할머니는 계란을 풀었습니다. 계란말이, 소고기장 조림, 시금치 나물. 준혁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도시락통 뚜껑을 닫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늦으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재촉하는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금방 나간다. 기차역까지는 차로 30분.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는 준혁을 위해 싼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트렁크에서 할머니 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리 가요, 할머니. 시간 없어요. 준혁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기차 출발까지 딱 10분. 계단 앞에 섰습니다. 지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긴 계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단 첫 번째 칸에 발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이 아파서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숨을 한 번씩 고르며 멈춰야 했습니다. 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계단 난간을 꼭 잡은 채 한 칸, 두 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칸에 5초씩 걸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분 안에 플랫폼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차를 놓치면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갈게요. 할머니 때문에 기차 놓치면 어떡해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할매가 좀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음 기차 타시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 난간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래. 넌 어서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손자를 위해 싼 도시락이 외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준혁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회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이태양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태양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계단 입구가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한 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픈 무릎을 끌고 천천히, 손에는 보자기에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자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차 안이었으니까요. 태양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양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무심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손자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를 찍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손자 없는 플랫폼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단 5초 만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할머니 버리고 도망간 패륜 손자.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 100, 1000만.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게 사람이냐? 패륜아? 준혁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자료가 그의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창밖에서는 할머니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모습이요. 손에는 식어가는 도시락을 든 채로요.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태양이 업로드 버튼을 누른 지 불과 30분 만에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초당 10개씩 달렸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저게 사람이야?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요즘 젊은 애들 정말 신상 털어야 함.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돼.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유 버튼이 눌러질 때마다 영상은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캡처해서 다른 SNS에 올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채널에 재업로드했죠. 이런 놈은 직장에서 잘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신상 아시는 분? 댓글 사이사이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준혁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기별 마케팅 전략 회의였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준혁은 무시하고 계속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울려댔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준혁은 회의를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멘션. 숫자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야, 이거 너 맞아?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링크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차역 계단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준혁은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인간 쓰레기네요. 저런 놈은 벌 받아야 합니다. 회사 어디 다니는지 아는 사람? 얼굴 좀 더 선명하게 나온 거 없나요? 준혁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에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준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준혁의 신상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김준혁, 31살, 이응이응 스타트업 마케팅팀 근무. 댓글창에 준혁의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달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회사 대표 이메일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여기로 항해 메일 보내야 합니다. 이런 직원 두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불매 운동해야 할 듯. 분노는 이제 준혁 개인을 넘어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인간 쓰레기. 할머니한테 사과해라. 당장 회사 그만둬라. 욕설이 섞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회사 대표실에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훈 대표가 준혁을 부르는 전화였습니다. 김 대리, 지금 당장 올라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훈 대표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메일로 항의가 500통 넘게 왔어. 전화도 쉴 새 없이 걸려와. 다들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 불매하겠대. 박성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야. 나도 그건 안다. 하지만 이건 이미 회사 문제가 됐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해고 통보는 공식적으로 처리될 거고. 대표님, 한 번만. 됐네. 나가보게. 대표는 더 이상 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볼펜 몇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했는데 남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준혁의 뒷모습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준혁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이 10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준혁은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르나, 인간 쓰레기, 사회에서 매장되길, 저런 놈은 살 자격 없음. 단어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은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직장, 평판, 일상. 준혁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일상은 끝났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차역 계단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혼자 내려간 그 계단이요. 할머니 때문에 기차 놓치면 어떡해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준혁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원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영상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3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준혁의 얼굴을 캡처해서 밈으로 만들었습니다. 페륜 손자라는 제목과 함께요. 준혁의 SNS 계정도 털렸습니다.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이 하나하나 공개됐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놀 시간은 있으면서 할머니 모실 시간은 없나 봐요. 사진 보니까 더 역겹네요. 웃고 있는 게 소름 돋아요. 준혁의 모든 일상이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보내졌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동호회 모임 카톡방에서도 나갔습니다. 준혁은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친구,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응? 친구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나 준혁이야. 지금 통화 좀.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5분만.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너랑 연락하고 있으면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미안하지만 한동안 연락하지 말자.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라면 1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버린 페륜 손자, 회사서 해고.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모 31살 씨는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기차역에 혼자 두고 기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김 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결국 그를 해고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잘렸어야죠. 이런 인간은 어디 가도 안 받아줄 겁니다.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해요. 준혁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 쿠션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사흘 동안 씻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혁 씨 계시죠? 택배입니다. 택배? 준혁은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시죠? 택배요. 받아주세요. 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준혁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휴지, 썩은 음식, 그리고 쪽지 하나. 인간 쓰레기한테 어울리는 선물. 준혁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누군가 여기까지 찾아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쓰레기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끝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숨어 있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준혁은 창문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준혁도 며칠 전까지는 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할머니 번호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기차역에서 혼자 두고 온 할머니.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미안해요라고 하면 될까요? 그 말이 할머니의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요? 준혁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닫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기차역 계단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할매가 좀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그때 그랬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회의 따위 미뤄도 됐습니다. 기차를 놓쳐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할머니는 이 영상을 봤을까? 할머니는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시골로 가기로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요. 사과하러 가는 건지 도망치러 가는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 원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제대로 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 면도날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또 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요. 터미널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혁은 창밖만 봤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 간판들, 사람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 매표소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창이요. 왕복이세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편도요. 표를 샀습니다. 대합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혼자 있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창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맑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림리요. 아, 신림리. 거기 가는 사람 요즘 드문데. 기사는 말을 걸었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논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동네 슈퍼, 할머니 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 여기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대문을 밀려다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키우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도 멈춰 섰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들어와라. 할머니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TV, 작은 밥상.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적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방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준혁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할머니를 버리고 올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 후라이. 간단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먹어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매는 먹었다. 넌 먹어. 할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밥상을 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켰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 어둑한 불빛이었습니다. 자거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피곤하지? 자거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이불을 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움직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이불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불을 폈습니다. 베개를 놓았습니다. 자거라. 할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천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방에서 잤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재워줬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 자거라. 할매가 지켜줄게.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준혁을 짓눌렀습니다. 욕보다 비난보다 해고보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일에 대해서요. 영상에 대해서요. 상처에 대해서요. 그저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펴주고 자거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할머니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텃밭에 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차역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사과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넌 앉아 있어라.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준혁은 물러섰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은 거들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넌 쉬어라. 준혁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감이 몇 개 남아 까치밥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 기르러. 제가 갈게요. 됐다. 할매가 간다.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준혁은 뒤따라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까지는 100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르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지탱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절뚝였습니다. 준혁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물이 철썩거렸습니다. 물통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팔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게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라. 할머니는 이번에는 허락했습니다. 준혁은 물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삐끗할까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물통을 부엌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할머니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보기에도 아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또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배추를 뽑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땅을 짚었습니다. 배추를 잡아당겼습니다. 뿌리가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흙투성이었습니다. 관절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니? 배우면 되죠. 준혁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배추를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뿌리가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배추를 뽑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또 밥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소리였습니다. 낮에 참았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윽,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를 따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텃밭에 가서 김장 배추를 뽑았습니다. 장작을 패서 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팔, 어깨. 하루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픈데요.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요. 아흔 무릎으로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어린 준혁까지 키우면서요. 준혁은 장롱위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앨범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어린 준혁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준혁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요. 또 다음 페이지. 준혁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덜 굽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준혁을 키우느라 늙었습니다. 준혁을 먹이느라 허리가 굽었습니다. 준혁을 위해 일하느라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은요. 그 할머니를 기차역에 버렸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기차 놓치면 어떡해요.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요. 준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약한 기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충분할까요? 준혁은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혼자서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요. 그리고 손자가 찾아왔을 때요. 묻지도 않고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펴주고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는데요. 준혁은 무릎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요. 달빛 아래서요.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를요. 자신이 저버린 게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SNS의 수십만 비난보다 무거운 게 있다는 걸요. 할머니의 조용한 괜찮다가 더 무겁다는 걸요.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준혁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앉으세요. 제발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기차역에서 할머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다.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괜찮을 리 없잖아요. 계단에 혼자 남겨진 거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버린 거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정말로 어떠셨는지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을 봤습니다. 그날 말이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단에서 할매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지? 할머니, 아니다. 괜찮다. 할매도 알아. 할매가 느리다는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계단 한 칸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리니까. 내가 기차 놓칠까봐 걱정됐을 거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다. 그게 맞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매도 그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느려서 준혁이가 기차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 할머니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굳은 손가락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잖니. 넌 먼저 가라고. 할매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지만, 근데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플랫폼에 내려갔을 때, 넌 안 보이더라. 기차는 벌써 와 있고, 할매가 천천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할 것 없다. 내가 바빴으니까.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니.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 기차가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인 게 실감이 나는 거야. 플랫폼에 사람들은 많은데 할매는 혼자더라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아, 나는 이제 정말 짐이 됐구나 하고.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럼 뭐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할매 때문에 기차 놓칠까봐 먼저 간 거 아니냐?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됐다, 준혁아. 할매가 이해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바쁘잖니. 일도 중요하고, 할매는 늙었고, 느리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준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최악이에요. 인간 쓰레기예요. 맞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린 저를 혼자 키우셨잖아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할머니의 사랑을요. 희생을요.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북받쳤습니다. 회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할머니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매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게 다였어. 할머니,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할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였단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거야. 정말로. 넌 내일 해야 하니까. 할매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아프셨잖아요. 외로우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잘 있다는 것만 알면 그것만으로도 할매는 행복했단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저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뭘?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요. SNS에서 수십만 명이 절 욕했어요. 직장에서 잘렸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준혁은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할머니의 괜찮다가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할머니의 상처가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아파도 괜찮다고 하시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하시고,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준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할머니, 이제 알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준혁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서요.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집안에 가득했던 침묵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혁은 기침을 참았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 준혁이가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니? 네. 이제 배웠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대로요. 앉으세요, 할머니. 준혁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요. 할머니, 오늘 우물에 물 길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준혁은 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손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든든했습니다. 물을 길어 돌아온 준혁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을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치했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화분들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글쎄다. 한번 말라버린 건데. 제가 돌볼게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준혁은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죽은 잎을 떼어냈습니다. 흙을 보충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 갔습니다. 배추를 뽑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혁아, 뿌리까지 깨끗이 뽑아야 한다. 네, 할머니. 그래, 잘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준혁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야,
거기 아프다. 여기요? 응, 거기. 준혁은 더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분 좋다, 준혁아. 매일 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니? 네. 할머니가 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준혁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준혁은 밥을 지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서울 안 돌아갈래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안 된다. 넌 서울 가서 일해야지. 회사는 이미 잘렸어요. 그리고 준혁은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요.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요. 회사도, 직급도, SNS도 다 의미 없어요. 할머니가 없으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 곁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자. 준혁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울 것 없다. 할매가 더 고맙지.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머니, 별 진짜 많네요. 서울에서는 못 봤지? 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준혁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네, 할머니. 할매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가난해서 많이 못해줬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사랑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과 젊은 손이 포개졌습니다. 할매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다. 넌 잘못을 깨달았잖니. 그리고 여기 돌아왔잖니. 그거면 됐어. 할머니가 준혁을 안았습니다. 준혁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별빛 아래서요. 그날 밤 준혁은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할머니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SNS의 비난도 직장을 잃은 것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요. 준혁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위해 살겠다고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살아주셨듯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께 갚겠다고요. 받은 사랑을요. 조금이라도요.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요. 함께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지나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할머니는 편히 주무시다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손자가 다 해놨으니까요. 할머니,
진지 드세요. 준혁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혁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서요. 할머니, 저기 진달래 피었어요. 그러게. 벌써 봄이 왔구나. 예쁘네요. 내가 어렸을 때도 진달래 따다 줬었는데. 기억나요. 할머니가 진달래 화전 만들어 주셨죠. 올해도 해줄까? 네. 좋아요.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일궜습니다. 봄 채소를 심을 때였습니다. 준혁은 땅을 팠습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준혁아, 이렇게 한 줄로 뿌려야 한다. 네,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무릎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덜 아프세요? 응. 요즘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준혁은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편히 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마을 청년회에서 일손 돕는 사람 찾는데 혹시 관심 있나? 청년회요? 응. 마을 어르신들 농사일 도와드리는 거야. 품삯도 조금 나오고. 준혁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래, 고맙다. 내일부터 나와라. 다음 날부터 준혁은 청년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밭을 갈아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드렸습니다. 집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준혁이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린다. 고맙네, 준혁아. 어르신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준혁은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준혁을 위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 일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할아버지 밭에 씨감자 심었어요. 그래, 올해 감자 농사 잘 되겠네. 할머니도 감자 심으실래요? 좋지. 우리도 심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마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준혁아, 이거 뭐예요? 내 월급이다. 할매가 챙겨뒀어. 할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건데요. 아니다. 내가 쓰거라. 서울 가서 면접 볼 때 쓰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 안 갈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여기서 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혁이 심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화분이었는데 살아났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살아났어요. 정말이네. 내가 정성껏 돌봐서 그래. 신기해요. 그래. 정성을 들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회사였죠. 면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붙으면 좋겠어요. 붙을 거다. 우리 준혁이 똑똑하잖니.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정말? 아이고, 잘했다. 할머니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둘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계란말이, 소고기장조림, 시금치나물. 예전에 싸주시던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 그리 감동하니? 어서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준혁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조심히 다녀와라. 네, 할머니. 저녁에 봬요. 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준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시락이 당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고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에 담긴 의미를요. 할머니의 새벽을요.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을요. 손자를 향한 사랑을요. 준혁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도시락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준혁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거니까요.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준혁은 가방 안 도시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멀리 있지 않았다고요. 늘 가까이 있었다고요. 다만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할매도 사랑한다. 우리 준혁이. 준혁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할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라. 밥 다 됐다.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봄밤의 별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행복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매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빛이 내려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손은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